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동네 철거 현장에서부터 시작했죠. 새벽녘에 작업복을 챙겨 입고 허름한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도보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 길이 유난히 길고 고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벌어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처음 철거 현장에 들어갔을 땐 낡은 건물 잔해를 치우고 폐자재를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됐고 신발 속까지 섞고 부스러기나 모래가 들어와 발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들 우진이에게는 나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이 없었다면 힘들다며 일찍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제 손에는 다양한 공구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쇠파이프를 실어 나르는 법, 철근 묶는 법, 시멘트 배합 비율 맞추는 법 등 하나둘 깨우칠 때마다 스스로 뿌듯해졌죠. 언젠가부터는 다른 현장 소장들 사이에서 저 사람 힘도 좋고 성실합니다. 라는 평판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꾸준히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빌딩 다리댐 아파트 단지. 제 손끝에서 태어나지 않은 구조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강바람 부는 교각 위에서 철근을 날라야 했고 또 어떤 때는 초고층 빌딩의 골조 부분을 다루며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떨어지면 큰일이라는 공포감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벌어야지, 우리 우진이 공부시켜야 하지 하는 생각에 다시 안전장비를 움켜쥐었죠. 하루 종일 시멘트 먼지와 흙을 뒤집어 쓰며 일하는 건 당연했고 땀과 먼지 냄새는 어느새 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빨래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 그 현장 냄새가 어떤 날은 고생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또 어떤 날은 제 노동의 흔적이라서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또 이 냄새야. 동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도 저는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증거지 뭐.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들 우진이를 키우려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특히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학교 알림장에 적힌 준비물을 챙겨주느라 매일 지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진이가 활짝 웃으며 재롱을 부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려 했지만 공사 일정이 바빠 결국 못 가는 날이 많았죠. 그런 날이면 우진이가 실망했을까봐 걱정돼서 밤에 집에 오자마자 아빠가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얼어붙는 겨울날에도 쉬지 않았어요. 여름이면 시멘트 바닥 위로 열기가 올라와서 잠깐 서 있기만 해도 현기증이 났습니다. 겨울엔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콘크리트를 다루기가 무척 어렵지만 공기는 맑으니 그나마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죠. 형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어떤 동료는 푸념을 쏟아냈지만 저는 그래도 이걸로 아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 하는 마음에 꾹 참고 웃으며 견뎠습니다. 우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젠 아들이 나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싶어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졸업식 때는 잠시 현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다녀왔는데 그 커다란 강당에서 학사모를 쓴 우진이를 봤을 때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 내 평생 노동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죠.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의 출퇴근길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랐거든요. 그 차를 받은 우진이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 손에 남아있던 굳은 살이 허투루 생긴 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우진이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며느리 지은이를 보았을 때는 어리고 여린 모습이었지만 예의가 바르고 싹싹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명절 때 찾아올 땐 활짝 웃으며 인사하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살뜰히 챙겨줬죠.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들에서 어긋나는 건가 했지만 구체적으로 짚어볼 새도 없이 멀어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도 줄어들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든 때가 많았죠.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정말 뭐가 달라진 건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마저 당연한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실 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괜찮아, 젊은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 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덜하고 찾아갈 때도 신중을 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 부부는 제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점점 제 마음은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지도 모르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난 그냥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면 돼 하고 생각했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였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들 집 근처에 새로 짓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아침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동료들과 부지런히 작업했죠. 바람이 건조해 먼지가 잘 날렸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소음이 번갈아 귀를 때렸지만 이런 환경은 제가 40년간 익숙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작업 중간중간 조심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리저리 들렸고 저는 철근을 묶고 자재를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다들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단히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문득 가까운데 아들 집에 잠깐 들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냥 깜짝 방문을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마침 근처인데 이 정도면 허락 없이 들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쪽에서 잠깐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니 아직 점심시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공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형님, 같이 식사하러 안 가세요? 나 아들 집에 들렀다가 갈게. 오, 아들 집이 근처면 좋으시겠어요. 땀과 먼지가 잔뜩 묻은 상태였지만 제 아들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설렘이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내리니 잘 관리된 장식과 반듯한 바닥 타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제 작업복을 흠칫 내려다봤지만 그래도 아들이 안다는데 뭐 어때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안으로 울려 퍼지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긴장감이 생기더군요. 사실 아들 집에 직접 온 건 꽤 오랜만이어서 문을 열어줄 며느리를 생각하며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놀라움과 함께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확연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잠깐 들렀어. 지은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곧 코를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으로요? 연락도 없이? 말투에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나서 제 기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잠깐만 얼굴 보고 갈게. 우진이 있니? 아니, 그냥 거기 계세요. 신발 벗지 마시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선 저는 눈 깜짝할 새에 그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내가 아들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지은은 고개를 젖히며 손으로 코를 살짝 막았습니다. 냄새 나는데 왜 집에 들어오세요? 공사장 냄새 집안에 배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땀과 먼지를 뒤집어쓰며 살아왔어도 그건 제겐 자랑이자 가족을 위해 헌신한 증거였는데 지금 며느리는 그걸 역겹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우진이 어디 있어? 저는 이미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일단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나마 아들만이라도 만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회사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미리 연락도 없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생활이 있거든요.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은의 말투는 점점 날이 서 있었고 아파트 복도에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생활, 이웃들의 시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장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에게서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솟구쳤고 곧바로 입 밖으로 터져나왔죠. 내가 이 냄새 풍기며 40년을 일한 덕분에 너희가 지금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대학 나온 것도, 너희가 결혼할 때 차 한 대 사준 것도 다 이 더러운 손에서 나온 돈이야. 지은은 눈을 굴리더니 비웃는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게 자랑이라도 되나요? 우진 씨 아버지라고 특별 대우해줘야 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시부모 앞에서 저라고 굽실거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 와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진짜 냄새 나거든요. 그 순간 복도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제 등 뒤로 문이 닫힐 것 같은 느낌이었고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은 제 자존심을 칼로 벤 듯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현관 입구에 선 저는 마치 쓰레기 취급이라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 40년 노동이 보답인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며느리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좀 소원해졌나 보다 정도로만 여겼는데 오늘 이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평소라면 근처에서 일하다 잠깐 들르는 게 가족끼리 반갑게 서로를 챙기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타난 게 불쾌하기만 한 모양이었죠.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채로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동안 제가 참아온 건 무엇이었고 제가 기대했던 가족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땀 냄새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 인상을 썼고 복도 저 끝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 했지만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웃이라도 문을 열면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싶었지만 어쩐지 다들 조용히 문을 닫은 채 지켜보는 듯한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참 깔끔했습니다. 깨끗한 타일 바닥, 깔끔하게 페인트 칠된 문, 고급스러운 조명.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저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죠. 한때 며느리가 차려줬던 음식들과 반갑게 주고받던 말들이 모두 잿더미가 된 느낌이었어요. 냄새.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면서 40년 동안 땀과 먼지를 뒤집어쓰며 참아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몸에 밴 냄새야.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의 흔적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며느리가 내뱉은 냉정한 한마디는 제 자존심과 함께 진득한 외로움까지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 문 밖에서 돌아서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따져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현관을 가로막은 채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없으니 이 상황을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흐르고 있었죠. 그날의 이 장면으로 인해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멀어지고 한 사람을 철저히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이토록 모욕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 지금껏 제가 살아온 노력이 서글프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명절 때마다 바빠서요라며 저를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 전화할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던 지은. 아들과 통화할 때도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듯 서 있던 모습들. 제가 선물을 보내면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던 뻔뻔함. 지난 설에는 찾아갔을 때 아유, 또 오셨어요? 설날마다 오시면 우리는 어디 여행도 못 가요. 라고 말하던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도 아들은 조용히 있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얼른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추석 때는 차례상을 차리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요즘 누가 이런 구식 풍습을 지켜요? 정말 시간 낭비예요. 라고 말하던 지은의 모습도 생생했어요. 그 기억들은 오랫동안 제 가슴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불씨 같았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게 참 예의가 없는 말인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쉽사리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명절에 아들 내외가 오지 않아 허전했던 날도 있었고 며느리가 요즘 애들은 안 그런다며 전통 예절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웃어넘겼죠. 그러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지만 그걸 굳이 티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제 작은 바람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 통화에서도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면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대는 원래 이런 식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그런 소통 패턴이 쌓일수록 제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졌어요. 아유, 또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는지 지금도 또렷해요. 명절이면 저 나름대로 선물 꾸러미도 준비하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과일도 사고 적어도 가족이니 반가워하겠지 하고 갔는데 돌아온 말은 또 오셨냐라는 거였죠. 정작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괜히 왔나 싶어 머쓱해졌고 아무 말도 못하며 소파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 있었지만 끝내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지은이도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참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젊은 세대는 다르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속상함을 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땀과 노력을 냄새라고 표현하며 코를 막는 며느리를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제 손에서 빼앗아간 며느리. 이제는 그들이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히 다가오자 제 심장 한복판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울분을 억누를 길이 없었고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었나.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죠. 지은아, 제 목소리는 이제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건 우진이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끝이다. 지은은 제 말을 무시하고 손목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유, 저 약속 있거든요. 빨리 가세요. 진짜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뇌리에는 지난 모든 서름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어른에게 이렇게까지 막대할 수 있나 싶었고 동시에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목소리는 더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이랑 직접 얘기해야겠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지은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정도 신호음이 울리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진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 업무 중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진아, 지금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 지금 회사예요. 어떻게 가요? 무슨 일인데요? 30분 안에 와. 네 아내가 지금 네 아버지를 개처럼 대하고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진 씨.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난리예요.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와서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시잖아요. 지은이 전화기 쪽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오래 참았다고 이제 아들도 제대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우진 씨까지 불러들여서 뭐 하시려고요? 라고 따져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느낌이었고 스스로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고 말았구나 하는 씁쓸함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평화롭게 지켜보고 싶었던 제 작은 바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내뱉는 말에 더 이상 침묵하기는 어려웠죠. 내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너희. 이제는 한 번쯤 결판을 봐야겠다. 지은은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계를 힐끔거리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질 텐데.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의 불을 더욱 세차게 지폈어요. 정말 가족으로서의 예의가 조금도 없구나. 아예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너가 약속이 있든 말든 우진이만 오면 나는 할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듯 속으로 다짐했고 현관 앞에 선 채로 지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고 며느리와 저는 마치 전쟁 직전에 대치하는 군인들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은도 속으로는 아들이 오면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고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진아, 네 아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니? 내가 냄새 난다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구나. 지은은 재빨리 말을 가로챘어요. 당신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랬잖아요. 누가 공사장에서 그대로 와요? 씻고 오시지. 우진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버지, 지은이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울컥하는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이걸 봐라. 아들은 또 며느리 편을 들고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받은 모욕감이 어떤 건지 너가 아는 걸까? 하고 억울함이 치솟았어요. 그래, 네 아내 편을 드는구나.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난 너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우진은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진이 역시 이 상황이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죠. 김 선생님, 지난번 말씀하신 매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진아, 가기 전에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뭔데요, 아버지?
우진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 명이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사준 거잖니. 제 말에 우진과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게 왜요? 우진이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이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흠칫 놀라며 물었죠. 우진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어. 방금 전화 온 게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우리 집을 파시겠다고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접니다. 아까 통화했는데 매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자 지은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진이 간절히 빌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아내가 내 냄새를 못 참겠다고 했어. 40년 동안 너가 편하게 살라고 흘린 내 땀 냄새를 그 냄새로 번 돈으로 산 이 집도 필요 없겠지. 지은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집을 팔지 말아 주세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죠. 우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저의 분노와 실망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가치를 알아주는 척하는 건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오랜 시간 내리 참고 양보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와서야 무릎을 꿇는구나 싶었죠. 그러나 그들의 사죄가 진심인지 아니면 당장 거처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내 몸이 부서져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다. 네 행복을 위해 내 존재를 지워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야.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이 집의 소유권. 이전 동의서다. 이미 내 도장은 찍어놨어. 한 달 안에 이사 나가라. 서류를 내려놓고 우진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팔았어. 너희와 나의 관계도 오늘로 끝이다. 아버지, 우진이 울먹이며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어요. 이제 너희 생활에 방해하지 않을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지은이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디서 살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네가 내 냄새를 참을 수 없다면 나도 너희의 냄새를 참을 수 없어. 내 돈 냄새가 나는 이 집도 마찬가지야.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집을 파신 거예요? 뒤돌아보며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문을 닫고 나왔어요. 뒤에서 우진과 지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다시 공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굴욕적인 말과 아들의 배신감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지은도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읽지 않은 채 삭제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냄새를 부끄러워하는 가족보다는 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돈으로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에 아들 집 매각 대금까지 더해져 꽤 여유로운 자금이 생겼어요.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목공 기술을 살려 가구를 만드는 일이었죠. 예전에 시간이 없어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을 결정했을 때 현장 동료들은 모두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김 반장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직 일 잘하시는데. 현장 소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 거예요. 4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그들과 나눴던 마지막 소주 한 잔은 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과 공방을 마련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죠. 제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어요. 처음엔 도구부터 하나하나 정성껏 모았습니다. 오래된 목공 도구점을 찾아다니며 장인들이 쓰던 도구들을 구입했어요. 각각의 도구마다 이전 주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제 손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목공 기술은 40년간 잊고 있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순간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목공소에서 만든 첫 작품은 작은 그네 의자였습니다. 예전에 우진이 어렸을 때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그 의자였어요. 3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완성했어요. 손에 난 물집이 아프기보다는 뿌듯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40년간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땀 냄새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열정과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나무 향과 섞인 땀 냄새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향기가 되었어요. 목공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부지런히 실력을 쌓아 작은 의자, 책꽂이 식탁 등을 만들어 지역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제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40년 공사장에서 땀 흘리다 새로운 인생을 찾은 노장인이라는 제목으로 제 목공소 이야기가 작게 실렸고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어요. 동네 교회에서 주문한 의자 12개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오후 3시 이전에 왔기 때문에 의외였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포질에 집중하느라 누가 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인사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소리가 없어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포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아버지, 우진이었어요. 예전에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목공 도구를 내려놓고 묵묵히 그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서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작업실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향과 톱밥 냄새가 떠도는 공간에 오랜 침묵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우진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자 제 사진과 인터뷰 기사가 보였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목공소를 여셨다고.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신문은 꽤 낡아 보였고 여러 번 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불안한 듯 발을 옮겨 놓았어요. 제 냉담한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자신감이 없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많이 힘들어요. 지은이랑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업대 위에 놓인 사포를 집어 다시 의자 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제 반응에 당혹스러웠는지 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은이도 요즘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태도가 건방지지 않아요. 생활이 어려워지니 겸손해졌나 봐요.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사포질 소리만이 작업실에 울렸어요. 저는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우진은 계속 서서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 손에 쥐어진 사포의 움직임만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져 갔어요.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우진의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아이. 제 손주가 될 아이.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곧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한다. 짧게 대답했죠. 무심한 제 말투에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노고를 무시했던 것, 그 태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기 시작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업을 잠시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우진아, 원하는 게 뭐니? 다시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제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버지를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코너 부분이 접혀 있었어요. 이건 지은이가 쓴 편지예요. 직접 올 용기가 없어서 저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우진이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등을 돌려 공구함에서 새 사포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돌아가라. 바쁘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쉰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어요. 우진은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물러섰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은 듯 했지만 저는 심장을 단단히 닫아두었어요. 우진은 문 앞에 서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서서 일하는데 예전에는 절대 안 한다던 일이에요. 임신하고 나서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됐나 봐요. 매일 울면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요. 그의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진의 말에도 제 마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쓰라리고 아팠지만 저는 이제 단단해졌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은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업대 위에 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내는
40년 동안 흘린 내 땀 냄새를 비웃었어. 너가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있겠니? 우진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메웠어요. 우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곧 태어날 아이는요? 아버지의 첫 손주인데 우진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손주라. 눈을 감으면 그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 웃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런 감정에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겠니? 할아버지가 냄새난다고 코를 막는 엄마를 보고 자랄 텐데. 제 말에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술만 떨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우리 사이의 벽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무너지듯 문가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도 저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의 간절한 호소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우진아, 이제 가거라. 너의 삶은 너가 선택한 거야.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여기에 있다.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밖은 어둠과 빗줄기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제 미래가 보였습니다. 우진 없는, 지은 없는, 오직 제가 사랑하는 일과 함께하는 미래였어요. 우진이 떠난 후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작업대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봤어요. 흰 봉투 위에 빗물이 묻은 우진의 지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열어보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젊었을 때의 우진이 제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우진이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웃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흘린 눈물인지 마음의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업실에 있었어요. 손에 물집이 생기고 팔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동안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나무를 다듬고 톱질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제 목공소에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동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의자와 책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앉기 편한 높이와 크기로요. 그것은 근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의자와 책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유치원 의뢰는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진이 앉았던 의자를 떠올리며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작은 손과 발을 위한 안전하고 튼튼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크기와 높이를 여러 번 조정하고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구를 만들며 저는 묘한 위안을 느꼈어요. 제 손길이 닿은 가구에 앉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웃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손주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치원 가구를 완성한 날, 원장 선생님이 찾아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간식을 먹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어 며느리의 편지를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봉투를 매만지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읽지 않고 작업실 난로에 불태워버렸어요. 불꽃이 편지를 태우는 동안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저에겐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고 저는 목공 기술에 더욱 숙련되었어요. 제 목공소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가구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며 멀리서도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겼어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 작품에 정성과 온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공사장 인부가 아닌 목공 장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봄이 되자 작업실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방문객들이 기다리며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마련했어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를 활용해 벤치를 만들고 주변에는 색색의 꽃을 심었습니다. 텃밭도 조금 가꾸어 점심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했어요. 삶의 여유와 기쁨을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평소에도 가끔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우리 동네 경로당 의자 좀 만들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앉으면 휘어질 것 같은 의자만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 엉덩이는 뼈만 남아서 아파 죽겠어요. 할머니의 유머에 저는 크게 웃었어요. 경로당에 필요한 의자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튼튼하고 편안한 의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름날 그 의자들을 완성하고 경로당에 직접 배달해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보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같은 장인이 우리 동네에 있어. 정말 복이야. 이 늙은이 엉덩이가 이렇게 편안한 건 오랜만이라네. 그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된 광경이 있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우진과 지은, 그리고 그들의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지은과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우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6개월쯤 되어 보였어요. 통통한 팔다리를 움직이며 엄마 품에서 뒤척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문득 그 아이가 제 핏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간 지은이 저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우진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우진도 저를 보고 일어섰어요. 그들이 다가올까 두려워 저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들과 마주칠 필요는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제 손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였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제 자존심은 그보다 더 중요했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목마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목공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호칭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공사장 김 반장이 아닌 존경받는 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기뻤어요. 작업실은 점점 커져 이제 예전보다 2배 정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공 수업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기술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수락했어요. 첫 수업날 학생들을 마주하니 떨렸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10명 정도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작부터 말이 막혔습니다. 40년간 공사장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렇게 교육자로 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나 곧 긴장이 풀렸어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생명입니다. 각자의 결대로 살아온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존중하며 나무와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나무의 종류와 특성,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나무를 만지며 그 결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나무를 만질 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향기가 선생님을 몫으로 만든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무 향기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고유한 냄새가 있단다. 공사장의 시멘트 냄새, 땀 냄새, 목공소의 나무향, 그 모든 냄새는 우리 삶의 흔적이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그 말을 하며 문득 지은이 제 땀 냄새를 비웃던 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강해진 걸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김목수가 되었어요. 작은 목공 교실도 열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만난 몇몇 학생들이 정식으로 제자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땀 냄새를 불평하기는커녕 나무와 땀이 섞인 냄새가 좋다며 오히려 칭찬했어요. 선생님, 이 냄새가 진짜 장인의 냄새네요. 한 청년이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간 공사장에서 흘린 땀이 이제는 존경받는 장인의 냄새가 된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은 즐거웠어요.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저도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가 제 작품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봄날 동네 벚꽃 축제에서 제 목공소가 체험 부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행사였어요. 많은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부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망치질을 도와주며 행복을 느꼈어요.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시선은 줄 서 있는 한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우진과 지은,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그들의 아이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듯 아이를 안았고 우진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먼저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다음 가족에게 인사했습니다. 우진의 가족이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장난감을 만들고 싶나요? 아이에게 물었지만 어린아이는 수줍어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지은이 제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오늘은 그냥 축제를 즐기세요. 아이가 장난감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손자였지만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그랬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망치질을 도왔어요.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완성된 작은 자동차를 들고 아이가 환하게 웃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행사가 끝나고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김 반장님 맞으세요? 저는 예전에 선생님 밑에서 일했던 박상철입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20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젊은 친구가 생각났어요. 이제는 중년이 된 그의 모습에 반가움이 북받쳤습니다. 아, 상철이. 그래, 기억나지? 어떻게 여기를? 제가 반갑게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장인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바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회사 이사로 일하는데 항상 선생님께 배운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작업실로 그를 초대해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사장에서의 추억, 힘들었던 날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박상철의 방문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제가 가르쳤던 많은 젊은이들 중 한 명이었고 지금은 큰 건설회사의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의 땀 냄새 나는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자신의 손길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우진을 떠올렸어요. 아이를 통해 본 우진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노동의 가치와 존중은 가르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 생각에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인생의 모든 냄새는 소중했으니까요. 제 삶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의 모습은 2년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눈빛에도 자신감이 돌아온 듯 했어요. 아버지, 잠시 시간 있으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작업실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벽에는 완성된 작품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저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진은 테이블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번 축제에서 아버지가 민준이에게 보여주신 자동차 장난감이요. 정말 좋아해요. 매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밤에 자기 전에도 베개 옆에 두고 자요. 우진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요. 장난감을 만들어준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직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우진아, 너희 가정은 어떠니? 지은이와는 잘 지내고 있어?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우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지은이도 많이 변했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작은 집이지만 셋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진의 대답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은이가 백화점 정직원이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줘도 좋겠구나.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내가 직접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시간이 더 필요해. 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해합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민준이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우진이 돌아봤어요. 아버지, 언젠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어요. 우진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어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목공소는 더욱 번창했고 이제는 제자들이 많은 부분을 도맡아 했어요. 저는 점점 특별한 작품에만 손을 대는 마스터 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0세가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제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진주처럼 빛나는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상철이 의뢰한 회사 로비용 대형 테이블이었습니다. 오크나무로 만드는 6m 길이의 테이블은 제 경력에서도 도전적인 작업이었어요. 집중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제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도구를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만들어준 나무 자동차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나한테 자동차 만들어주신 할아버지 맞아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손자가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문 밖에는 우진이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혼자 할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 할아버지란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이 자동차 정말 멋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자동차를 들어 보였습니다. 바퀴는 이미 많이 닳아 있었고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그런데 바퀴가 좀 고장났어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금방 고쳐줄게. 아이의 장난감을 받아들고 작업대로 가져갔습니다. 민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바퀴를 고치며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다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치원 다녀요. 선생님이 제가 만든 블록집이 제일 멋있대요.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손주는 다르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손주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걸 만드는 분이라고요. 바퀴를 고친 후 저는 민준에게 작은 목공 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안전한 도구로 나무 조각을 다듬게 하고 사포질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나무를 만질 때의 진지한 표정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주는 가끔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진이 데려다 주었지만 나중에는 제 누나인 큰할머니와 함께 오기도 했어요. 점차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장난감들로 민준의 방은 가득 찼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내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라고 자랑했다고 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0세가 되었어요. 목공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제 제자들이 함께 일하는 작은 공방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준이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지은이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가끔 작업실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은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전화가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생일인데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대요. 케이크 자르기 전에 소원을 빌 때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으면 한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준이와는 가까워졌지만 지은이 있는 그들의 집에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우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괜찮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 지은이도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은 후 저는 결심했어요. 알았다. 가마. 생일 당일 저는 아침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작은 목공 도구 세트였어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용 도구들과 함께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작업대까지. 손주가 저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것은 지은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온 가족이 저를 반겼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외치며 달려와 안겼어요. 우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고 지은의 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생일 파티가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민준이는 제가 준비한 목공 도구 세트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민준이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간 후 거실에는 저와 우진 그리고 지은만 남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의 땀내를 비웃었던 제가 지금은 매일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요. 그 값진 냄새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저도 땀에 젖어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어느 날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열심히 일했구나. 할아버지처럼 좋은 냄새가 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편견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도 감정이 섞여 나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우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도 변해왔어요. 무엇보다 민준이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된 것이 컸습니다. 우진아, 지은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 일은 다 잊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의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어 신이 난 듯 했어요. 식사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할아버지, 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제 작업실을 찾아와 나무 깎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민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단다.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무로 표현하면 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나무를 살폈어요. 그날 민준이는 작은 새 모양 목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깎고 다듬는 모습이 예전의 저와 너무 닮아 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완성된 작품은 새라기보다는 둥근 덩어리에 가까웠지만 민준이에게는 자랑스러운 첫 작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목수가 될래요. 민준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야. 우진과 지은도 많이 변했어요. 우진은 회사에서 관리자로 승진했고 지은은 백화점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만을 쫓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진과 지은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제 작업실에서 열린 파티에는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분위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버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은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디자인은 제가 했어요. 민준이도 도왔고요. 정말 고맙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때는 제 냄새를 싫어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직업과 삶을 존중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작업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했어요. 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며느리와도 화해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손주가 생겼어요. 저의 기술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민준이와 함께 시작한 새 프로젝트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목마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한 후 제가 어릴 적 가장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 것 같았어요. 나무 향이 가득한 작업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연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땀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저에게 자랑스러운 향기였어요. 40년 공사장, 그리고 목공일에 바친 시간.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면전에서 코를 막던 날, 아들집 통째로 날려버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향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찾은 여정이었어요.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풍부한 향기를 내듯 사람의 삶고 세월과 경험을 통해 더 값진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증거이자 유산인 것이지요.